전상국의 동행부터 할게. 일단은 여기는 앞부분 줄거리가 진짜 좀 중요해. 이걸 다 형광펜을 칠 수가 없어가지고 안 친 건데, 일단 큰 키의 사내하고 억구하고 눈 덮인 산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큰 키의 사내하고 억구는 큰 키 사내의 정체를 몰라. 근데 큰 키 사내는 억구를 쫓고 있는 형사야. 이거를 이제 독자들은 알지만 억구는 모른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춘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소설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사람은 뭐 때문이냐면, 일단 이 소설은 형식적으로 이 눈 덮인 산길을 이용하는 여로형 소설이야. 그러니까 이 눈 덮인 산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긴장과 갈등이 고조가 되고, 산길에서 내려오면서 갈등과 긴장이 해소가 되고, 약간 이런 공간적 배경과 갈등 양상이 함께하는 소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형식적인 건데 그걸 되게 잘 형상화하고 있는 소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제랑 되게 밀접한 그 전쟁으로 인한 상처잖아. 근데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헷갈리게 되는 게, 토끼 얘기가 대체 뭔가. 이 큰 키 사내가 어렸을 때 마음으로는 토끼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 실제로는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담을 넘을 수가 없어서 토끼를 못 구했던 어린 시절을 가진 이 큰 키 사내가 억구를 자꾸 토끼처럼 생각하게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억구를 구해줄 순 없어, 법적으로. 왜냐면 억구는 살인자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억구를 구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큰 키 사내가 억구에 대해서 연민을 갖게 되는 거지. 왜냐면 억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6.25 전쟁의 비극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석이 되지 했을 때 이 앞부분 줄거리를 잘 읽어야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6.25 전쟁 때 억구가 먼저 득수를 죽인 거야. 개인적 원한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득수의 동생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득수의 동생 이름이 득칠인데, 이 득칠이가 억구 아버지를 죽여.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불행의 사슬 같은 거지. 비극의 사슬 같은 거고. 고갯길을 오르는데, 그의 말대로 그들은 이미 그 험한 구둠치 고개 눈길을 다 넘어 큰 길에 다다라 있었다. 여기서 공간 변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공간의 변화와 갈등 양상이 함께 가는 여로형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이 변화하면서 갈등도 변할 거란 말이야. 지금 억구는 억구대로, 큰키사는 큰키사네대로 좀 그 갈등과 긴장을 가지고 고개를 넘어왔어. 큰 길에 이르고서부터는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다. 이게 약간 좀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봐도 돼. 점프해서 옆산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 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다. 눈 무더기가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억구가 내적 갈등을 끝내고 결론에 다다른 거야. 뭐냐면, 내 죄를 고백해야겠다. 그 다음에 난 아버지 옆에서 삶을 마감해야겠다. 내가 왜 득치를 죽였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수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자기 옆에 있던 동행인한테, 심리적 거리가 좀 가까운 동행인한테 고백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걸 눈무더기가 쏟아지는 것과 같이 상황에서, 조응해서 보여주는 거야.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 가지 위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서술자가 힌트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더 이상 갈등할 수 없다는 듯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자 이때 억구가 느닷없이 키 큰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 난 득수 동생 놈을, 그 김득칠이를 어제 죽였소. 그러니까 고백을 함으로써 속죄를 하고 싶은 거야. 자수하는 것과 같은 강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지, 억구가 키 큰 사내한테. 그리고 사실은 억구는 지금 마음속에서 자기는 아버지 옆에 가서 삶을 마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 큰 키 사내가 후딱 몇 걸음을 물러서며 오버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경계심을 표현하는 거긴 한데, 이 소설이 약간 추리소설의 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에게도 긴장감, 경계심을 주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의 시선은 억구가 양복 주머니 윗주머니에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렀다. 이게 갈등과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인데, 이런 걸 서사적 역할, 서사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소주병인 거 다들 알고 있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2주걱 댔죠. 그러니까 막 짓궂게 굴었죠. 그래, 자넨 분명 우리 아버지를 잡았겄다. 이거는 억구가 득칠이에게 했던 말. 그래, 벌초를 매년 해왔다고?
자, 이것도 억구가 득칠이에게 한 말. 아, 고마워, 고마워. 이 고마워, 고마워가 두 가지의 복합적 감정이 있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지? 그 다음에 그래도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묻어주고 아버지 산소를 계속 돌봐줘서 고마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헌데 그 득치를 난 그날 밤에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글쎄 나도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득치를 죽였는지. 이 소설을 읽을 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이게 바로 6.25 전쟁의 비극인 거야. 그러니까 득치리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득치리 형을 죽여서 일어났던 비극이야, 비극. 그럼 나는 왜 득스를 죽였냐면 6.25 전쟁 중에 막 죽이려고 죽였다기보단 어쩌다 죽였어. 그럼 이것도 비극이야. 그러니까 비극의 사슬을 자기가 끊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또 득치를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나도 죽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6.25 전쟁의 비극을 이렇게 형상화했다. 가족 간의 어떤 죽이고 죽는 두 가족 사이에 일어난. 그러나 큰 키 산에는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바로 저 산에 갇힌 산소가 있답니다. 들은 얘기겠지?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여기서 너네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득칠이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억구의 할아버지 산소 옆자리에다 억구의 아버지를 모신 거지.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에 눈을 쳐드리고 술을 올리면서 갇힌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도 눈이 펑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로 봐서 내년도 분명 풍년이겠다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억구 말하기 방식의 특징이 자꾸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거는 아버지가 자주 했던 얘기를 인용한 건데 이 풍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이게 또 나중에 큰 키 사내가 풍년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야. 그만큼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인간의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리고 푹 한숨을 몰아쉬시겠죠. 그 한숨 소리 들으면서 갇힌 옆에 누워야죠. 이젠 갇힌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 끝부분이 중요한 게 너네 문제 풀다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냐 하면 명확히 드러나는 거 아니지. 자, 저 모퉁이를 돌아감 거기가 바로 와야리다. 그러니까 이제 큰 키 사내의 목적지가 와야리라고 알고 있는 거야. 억구는. 가셔서 구장내 집을 찾아서 몸을 먼저 녹여라. 그러니까 너는 와야리가 목적지니까 여기 돌아가면 와야리야. 나는 아버지 산소가 목적지니까 아버지 산소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억구의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뒷모습. 그러니까 억구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건 아니라는 거지. 노영 잠깐. 그러니까 사내가 억구를 어떻게 할지 갈등하면서 부른 건데 지금은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았어. 눈이 지금 안 떨어졌잖아. 얘들 큰 키 사내가 이번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아까는 억구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었지. 억구가 짐짓 몸을 추스르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 사내의 거동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근데 억구는 안주머니에 소주를 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저 안주머니에 담배를 들고 있는 거지. 억구 앞에 멈춰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내적 갈등 중이라고. 그날 밤. 자, 여기는 얘들아 이거는 지금 큰 키 사내의 내면이 그대로 제시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큰 키 사내의 내적 독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날 밤 난 생물선생네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도 낮은 담이었어. 자, 이 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는데 이 담을 넘으면 토끼를 구해줄 수 있는데 담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도덕적 규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규칙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근데 내 키보다도 낮은 담이지만 나는 담을 넘어가지 못했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담을 넘어서는 안 돼. 담이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나쁜 짓이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담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나쁜 짓이고 그건 도둑놈이고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고 무섭고 이거는 토끼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걸 합리화하는 과정이야.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이 왜 떠올리고 있냐면 억구가 토끼 같아서 왠지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야. 근데 억구를 구해준다는 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사회적 규범, 윤리적 규범, 도덕적 규범을 어겨야 되잖아.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때 나는 새끼 토끼를 못 구하고 담만 돌다 돌아오고 말았잖아 라는 거를 이제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그 갈등이 끝나지 않았어. 아니 선생, 남을 불러놓고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억구가 말했다.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그냥 자기가 왜 토끼를 구할 수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다가 눈무더기가 쏴르르 쏟아져 내렸어. 아까 첫 번째 눈무더기에서는
억구가 갈등을 끝냈고, 두 번째 눈무더기에서는 큰 키 사내가 갈등을 끝내는 거야. 선생 발실입니다. 자, 근데 그의 깡통한 양복 윗주머니에 삐죽하니 이옵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억구를 향한 인간적 연민을 더욱 크게 이제 환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이 소주병도. 순간 망설이던 큰 키 사내의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다. 그러니까 이 결의의 빛이 스치는데 저 소주병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일종의 계기. 노형 잠깐. 오른쪽 오버주머니에서 서서히 손을 뺐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상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어.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얘 드리는 겁니다. 아까 2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18개비가 남아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오랜 담배도 풍년이겠죠? 이거는 억구 아빠가 억구한테 했던 말을 이 큰 키 사내가 다시 억구한테 들려줌으로써 억구를 설득하는 효과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담배는 하루에 꼭 1개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억구가 자기가 자살할 거라는 걸 암시를 했고, 이 사람한테 하루에 1개씩만 피라는 거는 억구 보고 자살하지 말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억구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큰 키 사내한테 고백을 했는데 큰 키 사내가 죽지 말고 살아라 라고 면죄부를 준 거야. 자,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인간의 시력. 이거 인간에도 되게 중요해, 이 소설에서. 자, 넘겨서 하루에 꼭 1개씩 피우라고요 라고 했을 때 소설적으로 중요한 건 이 부분. 쉼표를 써서 시각적으로 끊어주는 효과가 또 있지만 지금 내가 나더러 죽지 말고 살라고요? 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깨달음? 막 이제 뭐 히읗 이런 것도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눈 덮인 산속, 아직 눈이 조용히 비껴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이러면 배경을 제시하면서 소설을 끝내는 거니까 열린 결말? 여운? 알겠지? 그래서 사실 사람들의 관계를 조금 정확히 파악하면 이 소설은 그렇게 어려운 소설이 아닌데, 이게 여로형 소설이고 산을 넘어가면서 갈등 양상이 변하다 보니까 배경 제시와 인물들의 결심 같은 게 함께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헷갈렸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모래톱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소설이고 모의고사에 진짜 자주 나오는 소설이어서 선생님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만 알면 돼. 이거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의 섬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 조마의 섬이 민중을 상징한다는 걸 알면 돼. 모래톱 이야기는 일제강점기부터 국제 정권, 기득권이 이제 뭔가 지배하는 어떤 그런 부조리한 사회까지의 어떤 역사를 함께 담고 있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고 있으면 좋은 게, 독재가 나쁜 이유는 친한 사람들한테 권력과 부를 몰아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 공평하진 않더라도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야. 독차지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조마의 섬이 그 상징이야, 상징. 그런 민중들의 어떤 억울한 삶을 상징하는 곳이 조마의 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설의 독특한 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나가 조마의 섬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가 조마의 섬 사람이 아닌 걸로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객관적 시선처럼 느끼게 한다. 근데 객관적인 사람은 아니야. 1인칭이니까. 조마의 섬 사람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야. 그런데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자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조마의 섬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 뭐 이런 거지. 자, 우리 조마의 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왜 처음부터 업기사 없었겠소만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그러면 뺏겼으면 돌려받아야 되잖아. 근데 돌려받지를 못했단 말이야.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여기서 건우 할아버지 되게 적극적인 캐릭터니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건우 할아버지가 제일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 할 무렵에는 외놈 동척 명의로 둔갑.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명의로 둔갑한 땅이었다면 일제강점기가 끝나면 돌아왔어야 되잖아, 민중들한테. 근데 그러지 못했다고. 자, 이완용이란 놈이 뭐 이러면서 이제 일제 때 얘기를 하는 거지. 1905년, 그러니까 서술자 나가 1905년의 상황을
요약 정리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회상한다라고 하지 말고.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을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이 조마이 섬의 대부분의 땅은 그 일본인들의 것이 됐던 거지. 그다음 내 머릿속에서도 떠올랐다라고 마무리를 했으니까 회상이라고 해도 아주 틀리진 않겠네. 역사적 사건을 떠올림 뭐 이런 정도가 되겠지. 회상은 경험을 떠올림이라고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자, 근데 건우 할아버지가 이어서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중요해.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그 다음에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간 사연들을 쭉 들먹거리더니, 자, 그럼 봐봐. 땅을 빼앗아간 게 일본인인데 그 다음은 국회의원, 그 다음은 유력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일본인하고 다를 바가 없지. 조마이 섬 사람들한텐.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둑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 기요.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조마이 섬이라는 곳이 물이 잘 범람하는 곳이다 보니까 뚝이 터질 만한 곳에 뚝을 세우면 안 되고, 거기다가는 물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물길이 있어야 되는 곳에 뚝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그 물길을 막음으로 해서 마을로 물이 쏟아지는 그런 좀 열악한 곳이야. 그런 곳에서 대대로 살아온 거야. 이제 여기 보면 중약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자, 부슬비가 계속 흩날리고 있었다. 건우네 집 벌써 홍수에 잠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홍수가 나타난 상황이야.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들기 시작했다. 물이 이 정도로 불어나면 건너편 조마이 섬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대가 되게 낮고 강물이 잘 범람하는 지역이란 말이야. 조마이 섬? 맹지면에선 땅이 조금 높은 편이라겠지만 물이 이래 부르면 마찬가지죠. 만약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밤새 무슨 탈이 났을지도 모를게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어제 그런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밤새 무슨 탈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마이 섬을 물이 덮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던가요? 있다 뿐이라요. 매립인가 뭔가 한답시고 밀가리만 잔뜩 띄아쳐먹고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 사투리라서. 사실은 유력자가 사고 난 다음에 그 하천부지 늘리겠다고 매립을 하겠다고 조마이 섬에 공사판을 벌리고 세우면 안 되는 곳에 뚝을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 뚝이 존재하면 이 뚝은 터질 뚝이기 때문에 물이 모였다 터지면은 마을에 큰 위험이 되잖아. 그래서 섬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거 뚝을 없애버리고 원래 있던 대로 물길을 터놨다고. 그래야지만 조마이 섬은 안전한 곳이니까. 네, 여기서 뚝 터진다라는 걸 댐이 그 폭파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키다리는 혼자서 신을 내가며 떠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게. 괜히 혼날랐고. 그러니까 괜히 혼날랐고?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면 왜 혼나지? 라고 하면 이 유력자, 이 뒤에 유력자가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조마이 섬에 누가 있어? 라고 퉁명스럽게, 아니 왜 조마이 섬 물어봐? 이런 거지. 건우란 학생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그 아이 아베가 누군교? 라고. 아버지는 없고 할아버지 별명이 갈바세 영감이래요. 근데 갈바세 영감이 건우 할아버지고 주인공이야, 얘들아. 주인공이 나가 아니고 건우 할아버지야. 가장 오랫동안 조마이 섬을 지키며 투쟁해온 민중? 아, 그런기요? 좋은 노인입니다. 조마이 섬의 인물 아인교. 그러니까 조마이 섬의 인물이라고. 왜냐면 조마이 섬을 대대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온. 그리고 또 지나서 너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다급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고, 근데 이 소설이 지금 선생님이 봐도 그게 막 좀 다급한 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봐봐. 막 뭐 판잡집 용마루 비슷한 길다란 나무가 잠겼다 떴다 하며 떠내려가고, 그리고 막 쬐깐 쪽배 하나가 손살같이 나타나더니 막 기어이 달라붙어가지고 한참 파도와 싸우며 흐르다가 그걸 기슭에 용케 밀어다 붙이고, 박수를 쳐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게 워낙에 마을의 생존이 달려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모두 숨을 죽이고 그걸 지켜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용감한 게 아니라 되게 처참하고 위험한, 집의 기둥이 지금 떠내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조마이 섬 사람들 편에 서서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도 해. 그래서 누구에게도 보장받아오지 못한 절박한 생활을 목격했다고. 이게 조마이 섬 사람들은 되게 절박한데, 자, 한 표의 값어치로서가 아니라 다만 살기 위해서 스스로 죽을 모험을 무릅쓰는 그러한 행위는
부질없이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을 물리침으로써만 오히려 목숨 그 자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산 증거 같기도 했다고. 자, 봐봐. 한 표의 값어치가 뭐냐면 그 당시 민중을 바라보는 시선? 독재 정권 시기에 민중을 바라보는 시선. 그냥 한 표를 제시할 수 있는? 너네 알다시피 왜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 투표율도 진짜 높고 찬성이 거의 대부분이잖아. 독재니까. 비밀 투표가 아니라 공개 투표란 말이야.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힘을 물리쳐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근데 그것을 경계하거나 방해하는 게 바로 유력자라던가 국회의원이라던가 민중의 편에 서줘야 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물이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돌파했고 지금 여기 상황은 뚝이 건재한 상황이야. 마을 사람들이 뚝을 못 건드리게 막아둔 상황이야. 그러니까 언제 뚝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야. 우르르르 하는 강울림, 여기 청각적 이미지 있죠. 통행금지 팻말. 그러니까 되게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홍수의 그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뒷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 뒷부분이 지금 생략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모래톱 이야기 같은 경우에 뒷부분을 읽어둘 필요가 있는 거지. 이 작품은 좀 유명한 작품이고 중요한 작품이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서영훈의 사막을 건너는 법은 사실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작품이긴 해. 그러니까 아직 소설 쪽은 그 현대시랑은 달리 낯선 작품이 잘 안 나와. 낯선 작가 것도 잘 안 나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아직은. 현대소설 쪽은. 그런데 이제 이 사막을 건너는 법은 내용이 봐봐. 삶에서 느끼는 허무와,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되게 전쟁에 한번 참여하고 난 다음에 삶이 허무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는 이 삶이 이제 너무너무 허무하고 덧없어서 못 견디겠는데 막 열심히 사는 할아버지를 보니까 저 할아버지는 삶의 의미를 아직 못 깨달았구나. 내가 저 할아버지한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겠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삶의 의미는 뭐냐면 허무야, 허무. 삶은 허무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지 라고 접근을 해봤는데 알고 보면 할아버지가 자기보다 훨씬 더 허무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좀 답답한 여자친구가 있죠. 아니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이야기를 하는데 베트공도 한 사람 못 죽여봤냐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삶이 허무하다고 느낄 수 있지. 왜냐면 나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간신히 살아 돌아왔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아직 낯설고 허무하게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영화 속 이야기 같은 것처럼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중략 부분 줄거리에 모든 게 있죠. 누런 개를 데리고 뽑기 과자를 파는 노인. 뭐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근데 항상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열심히 찾고 있는 거지. 그래서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노인이 그의 아들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개는 그의 아들이 기르던 개가 아니야. 그러면 왜 그의 아들이 기르던 개라고 해?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자. 자, 그 다음에 손녀딸과 살고 있으면 알고 보니까 손녀딸도 죽었어. 그 다음에 월남전에서 전사한 아들이 받았던 훈장. 이 훈장에서 노인은 엄청나게 허무를 느끼는 노인인 거지. 아들이 죽고 훈장만 돌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 이 노인에게. 그런데 이 노인은 이거를 각색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믿으면서 삶의 허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노인에게 삶의 허무를 일깨워주겠다고 까부는 놈인 거지. 소설을 읽을 때 약간 얘는 쓰레기네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자친구의 역할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뭐냐면 내가 직접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러면은 나가 뭐를 느끼냐면 소통의 단절을 느끼겠지? 그럼 소통의 단절은 또 삶의 허물을 좀 더 증폭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 역시 여기서 되게 못됐어, 얘들아. 노인한테 지금 가짜는 짓거리를 하는 거야, 얘들아. 지금 나 역시 노인하고 대비가 되는 캐릭터야.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나는 완전 쓰레기는 아니죠. 왜냐면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알잖아. 그리고 나는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잖아,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반전 메시지도 있는 거야. 전쟁이라는 건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 노인에게 삶의 허무를 일깨워주려고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나 역시 좀 미성숙한 그런 캐릭터인 거지.
약간 일종의 성장소설 같이 접근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담고 있는 거지, 소설이. 누구나 삶의 허물을 느낀다. 하지만 그 삶의 허무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나는 나만 삶의 허물을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삶의 허물을 어떻게든 공유하고자 여자친구한테 얘기해봤지만 안 됐고, 그래서 실망했고, 노인은 왠지 삶의 허물을 1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내가 삶의 허물을 일깨워주고 싶고, 이런 거잖아. 나가 좀 큰 깨달음을 얻는 거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게 땡이야, 이 소설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소년의 역할. 그러니까 서사적으로 소년이 무슨 역할을 하나? 소년은 노인에 대한 진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지.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해. 그리고 나가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크게 기여하는 인물이지. 자, 여기.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다.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냉혹하게 이 세계를 덮고 있는 험한과 무의미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정말 바보였었다.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 그러니까 삶의 허무에 대처하는 방식은 제각기 다양하다. 삶의 허무를 느끼는 건 우리 모두가 그렇다. 뭐 약간 이런 아주 현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약간은 반전 메시지가 있고 이를 견뎌내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사실 6월 9월에는 나올 수 있어도 수능에 나오기에는 조금 약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기만 하면 되고, 이문구의 우리 동네 이씨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할게. 그 다음에 김소진의 목마른 뿌리는 또 짧게 보면 얘가 가상 소설이야. 그래서 또 사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막 어렵게 낼 수는 없어. 가상 소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쓰인 건 2002년 이전이야. 그런데 그때는 이제 2002년이 되게 멀리 느껴졌으니까 2002년을 가정했겠지? 근데 지금 2020년이 되도록 통일은 안 됐는데 2002년 통일된 한국의 남쪽 땅으로 북쪽에 살고 있는 이복형 태섭이 흰 상자를 메고 찾아온다. 그러면 지금 이게 통일을 가정하고 진행되는 소설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망이 담겨있는 소설이다. 약간 시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남북의 화해에 대한 소망을 소설로 형상화. 알겠지? 북쪽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던 나의 아버지는, 여기도 앞부분 줄거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나의 아버지는 월남한 뒤에 남쪽에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산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것도. 항상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북쪽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던 나의 아버지가 6.25 전쟁 중에 월남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피치 못한 월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되게 루머가 많았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당시에 남한 쪽에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을 선택하게 되면 북한에 가서의 삶이 되게 괴로운 삶만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월남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의 모든 물질적, 경제적, 인적 기반이 다 북한에 있는 사람인 거야, 이 나의 아빠는. 그러니까 남한에서 당연히 부적응하겠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게 되고 무능력하게 살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아빠가 되게 원망스러운 사람이야. 나에게 아빠는. 왜냐하면 너무 무능력해. 늘 북한만 그리워하고 북쪽만 그리워하고.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속상할 거 아니야? 그리고 북쪽에 두고 온 아내의 이름을 부르다 죽어.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했던 게 우리 엄마가 아니야. 북쪽의 아내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죽을 때도 북쪽의 아내를 부르면서 죽었어. 아빠지만 정말 믿겠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있어, 나가. 자, 그런데 이 태섭과 함께 아버지의 묘에 갔다 오면서 태섭이 차고 있는 시계가 아버지의 시계였더라는 거를 떠올리게 된단 말이야. 그럼 태섭과 아버지가 만났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태섭이의 입장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태섭이 역시 아버지에 대한 애증으로 살아왔겠지? 왜냐면 아버지가 남쪽을 선택했잖아. 북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빠 없이 자란 거잖아.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뭐야? 나 태섭은 이복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로 엄마가 다른 형제. 그날 밤 술상을 놓고 둘은 이야기를 나눈다. 해서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을 이 두 형제가 해소하면서 소설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6.25 전쟁, 그러니까 6.25와 분단, 그 현대사에 대한 이해와 용서라고 봐도 되겠지?
자, 여기 보면 아버지 집에 계시지? 이건 회상이야. 메꼬모자가 청년을 시켜 가방에서 캐러멜하고 일제과자가 든 봉지를 내밀었어. 아버지를 만나러 몰래 온 사람들이지. 자, 그 다음에 나는 형이 아버지를 찾아온 그때 집안에 있진 않았어. 이렇게 나왔잖아. 그 청년이 바로 나였다. 난 작은아버지와 함께 공작원으로 뽑혔다. 이런저런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마지막 남은 공작이 바로 아버지를 데려가는 거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한눈에 날 알아봤다. 그게 혈육의 힘 아니겠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랑 재회를 했다. 자, 그래서 가자고 꼬셨는데 아빠가 야속하게 이렇게 말했다. 저 어린 것과 고생만 하는 애미를 두고 함께 갈 수 없다. 자, 너네 여기서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왜냐면 아빠도 모든 기반, 그러니까 물질적, 경제적, 인적 기반 다 북한에 있고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 남한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부적응자고 엄마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나의 엄마한테. 그러면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괴로웠겠지? 그러니까 북에 있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었겠지? 이게 바로 우리 분단의 비극이다 를 보여주는 소설이야. 그러니까 그냥 분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가족사를 안고 서로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진정한 화해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게 진짜 옛날에 쓴 소설인데 2002년이라는 미래를 가정해서 쓴 소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뒷부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시계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아버지에 대해서 크게 연민하고 어떤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버지의 입장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 형님이 이야기하는 이 쇳대머리가 솟구쳐 오르는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주제를 시적으로 형상화, 자연 풍경으로 형상화. 저 새들이야 날개가 있으니까 통일 전에도 맘대로 넘나들었겠지만, 여기가 중요해 얘들아. 넘나들었으니까 대비 이러면 안 되고,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철조망을 거두니까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인간과 새를 대비한다기보다는 철조망과 새를 대비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새와 철조망의 대비를 통해 뭔가 자유의 아름다운 부각, 뭐 혹은 화해의 의미 부각, 이렇게 희망을 형상화, 뭐 이런 식. 자, 그 다음에 파편 얘기는 뭐지? 라고 했을 때 파편은 여기 보면 분단의 상처를 형상화한 소재. 그냥 분단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상흔을 남긴다를 또 약간 좀, 이 소설이 좀 다 간접적이고 비유적이지. 어떤 의미에서. 형님, 우린 누가 뭐래도 한 뿔입니다. 이게 이제 주제. 타고난 핏줄인데 서로에게 가 닿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엔달프고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음 둥. 자, 이거는 근데 미래를 가정했기 때문에, 통일 미래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애달프고 목마른 뿌리로 살아왔냐 라고 질문을 하잖아.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늘 목마른 뿌리라는 거야. 제목이 목마른 뿌리인 게 그래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통일과 화해에 대한 소망, 염원, 그리고 분단의 상처, 이게 주제. 별로 어렵지 않지? 자, 마지막 작품인데 원숭이는 없다. 이런 작품도 사실은 수능에 나오기에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약간 판타지적 요소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작품도 아직은 못 들어오는 것 같아. 왜냐면 저번 EBS에는 아빠가 기린이 되는 게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주인공들이 원숭이가 되지.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걸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 소설들이 좀 있거든. 아주 현대 소설, 2000년대 소설. 원숭이가 되는 게 뭘 의미해? 라고 했을 때 원숭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되게 무기력하잖아.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고 그 일상에서 어떤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아를 찾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 일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자아를 찾는 일조차도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좀 비극적 소설. 그래서 마지막 장면만 얘기할게. 마지막 장면. 마지막 부분 보면 이게 우리가 원숭이가 되어야 했던 까닭. 원숭이가 대체 뭐냐? 그래, 찾을 수 없는 자아야. 찾을 수 없는 자아. 그 다음에
그토록 우리는 어떤 힘에 의해 봉쇄되고 무력하게 되었으며 진실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조차 찾을 수가 없다. 내 원숭이 몰골은 더욱 볼썽사납게 보이리라 싶었다. 그러니까 내 원숭이 몰골이 내 자아라면 정말 보기 좋지 않잖아? 그래서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쪼그라진 원숭이 얼굴들을 하고 컴컴한 어둠 속을 허둥거리며 그토록 우리가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특별한 역할도 지위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상을 벗어나서 자아를 찾고 싶었는데 자아조차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얘들아. 거의 사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그럼 이 사람들 일상에서 출발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는 좌절이야. 아무리 뭔가 길을 떠나고 돌아다녀도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여서 좌절을 형상화하는 가장 큰 방식이야. 원점 회귀형 여로 구조가. 이 소설은 이 끝부분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 좋아. 그러면 진짜로 끄도록 하겠어. 다들 고생했어. 끌게.